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도 젊고 예쁜 재벌딸과 말이에요. 아, 정말 화가 나죠. 속이 뒤틀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목숨 걸고 간병했던 그 남자가 나를 복수심에 눈먼 여자라고 세상에 매도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나연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35살 해양연구원인 그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자신의 연구, 돈, 심지어 특허권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남편의 목숨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회복된 남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 회장 딸과 바람 피우더니 나연을 연구소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말이죠. 정말 속이 터지지 않나요? 저라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연의 진짜 반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착하기만 했던 여자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서 통쾌한 복수를 해내는지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연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산해양연구소의 실험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연은 현미경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미세조류 샘플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생태계복원이라는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실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이미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침 이식이었습니다. 나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실험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수평선 위로 작은 선들이 점점이 떠 있었죠. 나연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바다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험 결과가 나오면 논문 초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디어 해냈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해양 정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두 사람의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로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거든요. 나연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니며 바다의 소중함을 배웠고, 준호는 어촌 출신으로서 바다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결혼하면 더 큰 연구소를 만들어 봐요. 나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연구실에서도 충분해요. 준호가 나연이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실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세조류가 바닷물의 중금속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번식하는 놀라운 결과였죠. 나연과 준호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준호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연구소의 정막이 내려앉았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연구소 전체 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나연이 가슴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 기대돼요. 소장님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나연이 마지막 그래프를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니까요. 준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말이에요. 연구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연구소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의 미세조류 연구는 학계에서 주목받았지만 정작 연구소 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죠. 소장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대양해운 측에서 후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연구팀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나연은 실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의 후원이라는 달콤한 제안 앞에서 연구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준호는 이미 소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연구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준호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양해운의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연구소는 새로운 장비들로 가득 찼고 준호는 자연스럽게 확장된 연구팀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연의 원래 연구는 그의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죠. 회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전체 회의는 나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쌓아온 연구 데이터들이 준호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었거든요. 이 미세조류 정화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준호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나연 연구원의 도움이 컸죠. 도움이라는 표현에 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매달려 개발한 기술이 단순한 도움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나연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왜 제 연구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연 씨, 지금은 개인의 공로보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양해운의 투자를 받으면 우리 연구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기여도를 축소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해요. 그 후로 나연은 연구소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빠지게 되었고, 새로 들어온 연구원들은 준호만 팀장으로 인식했죠. 나연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보조 연구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연은 홀로 실험실에 남아 자신이 연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아이디어와 실험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준호가 들어왔을 때 나연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네요.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우리 결혼식 때 했던 약속 기억하세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바다를 되살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방법이 달라진 거죠. 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현실이라는 게 제 존재를 지우는 거예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나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대양해운의 본격적인 현장 실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설치된 대형 실험 시설은 연구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준호는 연일 현장으로 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육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날 아침도 준호는 잠수 장비를 점검하며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40m 지점에 설치된 미세조류 배양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배양기 설치할 때 제가 설계한 부분들이 많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위험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중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해요. 나연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연구가 실제로 바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완강한 거부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연구선이 실험해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베테랑 잠수사 박 기사와 함께 입수 준비를 마쳤죠. 수중 통신 장비를 통해 육상관제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잠수 시작합니다. 수심 10m 지점 정상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나연은 관제소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호가 천천히 하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수심 20m 시야 양호합니다. 배양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준호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심 30m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류 변화로 준호가 배양기 구조물에 부딪히게 된 것이었죠. 충격으로 호흡기 연결부가 손상되면서 공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기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관제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연은 손을 떨며 통신장비 앞에 매달렸죠. 수중에서의 응급 상황은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 씨, 침착하게 비상구상하세요. 김 소장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질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박 기사가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의료진 호출하세요. 나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에 연락해야 해요. 준호가 의식불명 상태로 배에 올라왔을 때 나연은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나연은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잠수병으로 인한 뇌부종 가능성을 언급했죠.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연은 유리창 너머로 각 의료기기에 연결된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죠.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준호가 쓰러지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대양해운 측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병실과 연구소로 가며 두 가지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생명도 소중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연구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연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의료진은 여전히 준호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했죠. 잠수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가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의사는 나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뇌부종이 심화되면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권합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잠수병 전문 치료센터가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나연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의 생명을 구하려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었거든요. 연구원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양해운 측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던 것이죠. 김 소장은 나연을 불러 난감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연 씨가 준호 씨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제 연구이기도 했고요. 그날 밤 나연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친척들 역시 큰 금액을 빌려주려 유가 없었죠. 나연은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은행에 가서 자신이 모든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과 연구비로 받아둔 돈까지 모두 합쳐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연구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세조류 정화 기술이 특허권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담보로 하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더 중요해요. 특허권 담보 대출을 통해 간신히 치료비를 마련한 나연은 준호를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전문 의료진은 즉시 고난도 수술에 들어갔죠. 나연은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준호는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고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나연은 매일 부산과 서울으로 가며 남편을 돌보는 동시에 연구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나연이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관찰력과 깊은 이해도 덕분에 실험이 더욱 정교해졌죠. 대양해운 측도 만족스러워하며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이 개인적인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든 저축이 바닥났고 대출이자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녀는 부업까지 알아보며 경제적 압박을 견뎌내려 했습니다. 2달 후 준호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나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연구는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양의 운 프로젝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뭔가 아쉬운 기색도 비쳤거든요. 나연은 준호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죠. 나연은 더 이상 준호에게 의존하는 아내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인한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날 준호는 나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연한 일이에요. 나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연구소로 복귀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나연은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죠. 준호는 예전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고 대양해운 본사 출입도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본사 미팅이 있다고 하더군요. 동료 연구원 민수가 나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새 준호 박사님이 정말 바쁘시네요. 그러게요. 나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중요한 미팅에 자신은 항상 제외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나연은 집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8시에는 돌아왔을 텐데 이미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연락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곳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미팅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준호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다음 날부터 나연은 준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거든요. 평소 개방적이던 남편이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소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대양해운 회장이 딸인 서은이었죠. 29살의 그녀는 미국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재벌상 속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될 것 같아요. 서은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나연은 서은과 준호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연은 우연히 준호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간 흔적이 있었죠. 나연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 시간 나연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은 씨와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사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연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나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준호와 서은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서은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고 준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나연은 준호를 기다리며 모든 용기를 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은 씨와 어떤 사이예요? 나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나연은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죠. 나연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은 씨와 함께하면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말이에요. 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구해낸 남편이 이제는 더 큰 연구, 더 많은 돈을 위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현실이 참혹했거든요. 당신을 위해 제가 잃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연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앞에 있는 것은 냉혹한 이방인일 뿐이었거든요. 준호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연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구소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급격히 약해졌죠. 서은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고 나연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이 나연을 별도로 불러 난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양해운 측에서 연구팀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나연 씨,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요? 김 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시작한 연구에서 쫓겨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결정권은 준호와 서은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휴직해야 하나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김 소장도 편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나연 씨. 그날 오후 나연은 자신이 연구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쌓아온 자료들과 실험 도구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동료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은과 함께 회의실에서 미팅 중이었습니다. 나연이 지나갈 때 잠깐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는 금세 고개를 돌렸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준호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합의 이혼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준호가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리하죠. 나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할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연은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해안가 끝자락의 허름한 동네였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것이 유일한 이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그동안의 빚을 갚기에도 부족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나연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죠. 해양 관련 연구소들은 대부분 대양해운과 연관이 있었고 준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많았습니다. 나연이 이력서는 번번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연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어촌이었죠. 그곳에서 민박집일을 도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나연은 바닷가에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꿈에 가득했던 젊은 시절, 준호와 함께 그렸던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현재까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바다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만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나연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었거든요. 하지만 나연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준호에 대한 원망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교차했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연은 점차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나연 앞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바꿀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나연은 민박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낡은 소나타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시에서 온 것 같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실례합니다. 김나연 씨 계신가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외진 마을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정장을 입은 도시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나연인데요. 누구세요? 나연이 경계심을 품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전문 변호사 정유석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연 씨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나연은 명함을 받아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환경 전문 변호사라니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녀는 유석을 민박집 마당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양해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유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나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양해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불법적인 일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나연이 물었습니다. 유석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양해운이 불법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해 왔다는 증거들이에요. 유석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세조류 연구라는 명목하에 은밀하게 진행되었어요. 나연은 사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미세조류 기술이 환경 정화가 아니라 오염은 폐에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나연이 떨리는 떨소리로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유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나연 씨의 전 남편인 준호 씨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환경범죄에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증거가 확실한가요? 나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유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연 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은 나연 씨 뿐이거든요.
나연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를 고발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나연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유석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유석은 마을여관에 묵으면서 나연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연은 밤새 바닷가를 거닐며 고민했죠. 과연 자신이 이 일에 개입해야 할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유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물론이죠. 유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위성 사진인데요. 대양에 온 선박들의 이동 경로예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나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수상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의 연구 해역 근처에서 이상한 활동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연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연 씨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유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연 씨만이 이 기술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나연은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악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유석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나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니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민박집 사장 아주머니가 나연의 우울한 표정을 눈치채고 말을 걸었습니다. 요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드시더니.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석이 다시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들려 있었죠.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나연 씨,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유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나연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유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죠. 대양해운의 불법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요. 유석이 검사 결과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나연은 그 순간 마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해맑은 아이들이 오염된 바다 때문에 병 들어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학병원 검사 결과예요. 유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묘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직접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요. 유석은 나연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죠. 나연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유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나연은 혼자 바닷가를 거닐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석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거든요. 며칠 후, 나연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촌계장의 8살 손녀 미소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아이는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미소의 검사 결과는 나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금속 중독 증상이었거든요. 의사는 오염된 해산물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이렇게 더러워진 걸 몰랐는데. 미소가 중금속 중독으로 쓰러진 사건 이후 나연이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나연은 유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나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결심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유석이 안도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부산으로 올라가서 증거 수집을 시작해요. 다음 날 아침 나연은 3달 만에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도시의 풍경이 어색하면서도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석과 함께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대양해운계 열사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봤어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폐기물을 버리는 배들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인가요? 나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주로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에요.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세조류 연구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해역에 몰래 버렸어요. 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연구 해역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현실이 참담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유석은 나연을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대양해운 내부 직원을 만날 예정이었죠. 그런데 나타난 사람을 보고 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희 씨예요. 나연의 대학 동기였거든요. 지난 5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민희가 복잡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민희 언니도 이 일에 연루된 거예요? 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루된 게 아니라 피해자야. 민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단순히 환경정화 프로젝트인 줄 알았거든. 민희는 대양해운 환경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연이 연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발견했어. 민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화 작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했나요? 유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이건 내부 회계 자료야. 민희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바다에 불법 투기한 내역이 다 나와 있어. 나연은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어보며 경악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바다에 몰래 버린 것이 명백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일 속에서 나연은 준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발견한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나연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직접 승인한 폐기물 투기 계획서야. 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연아. 내 남편이 이 모든 일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야. 나연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환경범죄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나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확실해.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서은 씨와 함께 이 계획을 주도했어. 돈을 위해서 말이야. 그날 밤 나연은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그리고 함께 바다를 살리겠다고 꿈꿨던 남자가 실제로는 바다를 죽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눈물과 함께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준호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범죄자에 대한 의분이었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연은 마침내 준호와 대양해운에 맞서 싸울 완전한 동기를 얻게 되었거든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나연과 유석은 마침내 공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나연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이 확실해요. 유석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양해운의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해양연구원 김나연입니다.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대양해운이 미세조류 연구 명목으로 허가받은 해역에 불법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투기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나연이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염된 해역에서 채취한 해수의 성분 분석 결과예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질문 받겠습니다. 유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 폭로가 개인적인 복수 차원은 아닌가요? 준호 박사는 나연 씨의 전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연은 미소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8살 아이가 중금속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연은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주요 언론에서는 나연이 폭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전처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형 언론사들이 일제히 나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나연은 카페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읽으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들은 무시되고 오직 개인적 동기만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언론이 매수당한 것 같아요. 유석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양해운의 광고비가 워낙 크니까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나연의 휴대폰에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죠. 김나연 씨죠.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쓸데없는 일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누구세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남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협박 전화였지만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공포스러웠거든요. 그 다음 날 더욱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죠. 그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개인적 감정이 과학적 판단을 흐리게 한 것 같아요. 그는 나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말이죠. 오히려 나연의 연구 능력까지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TV를 통해 준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론이 점점 준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보다는 감정적인 스토리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이 참혹했거든요. 준호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나연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고 심지어 신상 정보까지 노출되기 시작했거든요. 복수심에 눈먼 여자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연이 묵고 있던 호텔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유성마저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법무법인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나연 씨,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유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반격이 생각보다 조직적이에요. 포기하자는 말씀이세요? 나연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예요. 유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승산이 없어요. 나연은 유석이 말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 의기투합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거를 제공했던 대학 동기 민희가 갑자기 번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죠. 제가 제공한 자료들이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민희가 기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 씨가 제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나연은 TV 화면 속 민희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배신한 상황이었거든요. 민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연이 휴대폰에 민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연아, 어쩔 수 없었어. 가족들이 위험해졌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나연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석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민희는 배신했으며 언론과 여론은 모두 적대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치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연의 과거 연구 실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죠. 논문 표절 의혹부터 시작해서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없던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원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익명의 동료들이 증언한다며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나연은 이 모든 공격이 체계적으로 기획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양해운의 막강한 자본력과 준호의 인맥이 총동원되고 있었거든요. 호텔에서도 더 이상 있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숙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호텔 측에서도 부담스러워했거든요. 나연은 결국 다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였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TV에서 나연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연일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과연 나연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수심에 눈먼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사장 아주머니마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대해주던 것과는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날 밤 나연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참혹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준호가 직접 나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위협적이었죠. 이제 그만하지 그래요. 준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전 아직 포기할 생각 없어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봐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연은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오염된 바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통 따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도 나연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바닷가에 죽은 물고기들이 떠밀려온 것이었죠. 수십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해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나연이 죽은 물고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이런 일을 만들었어.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가 나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요새 바다가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0년 바다 일을 해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나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죄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연은 혼자 방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 배신,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준호에게 의존해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싸움에서도 개인적인 복수심이 큰 동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연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준호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야. 그 순간부터 나연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복수가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나연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과학적 접근만 했죠. 해양 오염의 패턴을 분석하고 폐기물 투기 지점과 피해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재계산했습니다. 개인적 감정 없이 데이터만으로 접근하니 더욱 명확한 그림이 보였거든요. 일주일간의 재분석 결과 나연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은 것이었죠. 그런 나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 해양학과 은사인 최 교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나연아,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은 다 헛소리야. 최 교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 교수님, 나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최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진실 앞에서 굽히면 안 되는 법이야. 그 전화 한 통이 나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났거든요. 그날 밤, 나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예전의 당당함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나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과학적 증거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었죠. 먼저 해양 오염의 직접적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여 논박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나연은 마을 어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하던 사람들도 죽어가는 바다를 보며 마음을 돌렸죠. 우리 바다를 살려야 해요. 어촌계장이 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제 나연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개인적 복수가 아닌 환경보호,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었죠. 그 순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었거든요. 새로운 각오로 무장한 나연은 마을 어민들과 함께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거든요. 어촌계장 김삼봉 씨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50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죠. 여기서 이상한 배들을 몇 번 봤어요. 김삼봉이 해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서 뭔가를 바다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정확히 어디에서 봤는지 표시해 주시겠어요? 나연이 지도의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김삼봉이 증언을 토대로 나연은 의심 지역의 해수 샘플을 직접 채취했습니다. 소형 어선을 타고 나가서 여러 지점에서 물과 해저 퇴적물을 수집했죠.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어서 분석이 어려웠지만 최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대 연구실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의 몇십 배를 넘어서고 있었고, 특히 수은과 카드뮴 수치가 극도로 높았죠. 이 정도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인체에도 치명적이에요. 최 교수가 분석 결과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현장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실제 투기 현장을 포착해야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마을의 젊은 어부 정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밤에 또 온대요. 정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금은날 밤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나연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한 것이었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삼봉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11시, 나연과 정호는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깔린 완벽한 조건이었죠. 고성능 야간 촬영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수상한 배가 나타났습니다. 대형 화물선이었는데 선명도 지워져 있었죠. 명백히 불법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였습니다. 저기 봐요.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연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화물선에서 크레인이 나와 대형 컨테이너를 바다에 투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폭발하면서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독성 폐기물이었죠. 나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계속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이야말로 모든 것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물선에서 강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들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죠. 들켰어요. 정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해요. 조금만 더요. 나연이 카메라를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선이 그들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정호는 엔진을 최대로 가동해 도망쳤습니다. 간신히 항구로 돌아온 나연과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영상은 기대 이상이었죠. 선명하게 불법 투기 현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완벽해요. 나연이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던 중 화물선 선원 중 한 명이 얼굴이 확대된 장면에서 준호를 발견한 것이었죠. 설마. 나연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모습까지 촬영된 것이었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명확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언론에 공개했다가는 또다시 묻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나연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었죠. 영상 증거와 과학적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준호와 대양해운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결정적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나연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가득했죠. 이 사건이 단순한 환경범죄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연은 단정하게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준호와 대양해운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마주한 준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김재원 판사는 이 분야에서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베테랑이었죠. 증인 김나연 씨,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판사가 나연을 호명했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피고 준호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개인적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해수 샘플 분석 결과, 어민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현장 촬영 영상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죠. 이 영상은 언제 어떻게 촬영하신 겁니까?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금음날 밤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했습니다. 나연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큰 화면이 설치되고 나연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불법 투기 현장, 그리고 준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영상의 충격적인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거든요. 이제 피고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양해운에서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나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증인께서는 개인적 원한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가 그 연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나연이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제 연구 실적은 모두 검증받은 것들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나연의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배심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했거든요. 이번에는 준호가 피고인 신문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죠.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검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간 것뿐입니다. 준호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증거 서류를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그건 연구 승인 서류로 알고 서명한 것입니다.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속았다고 볼 수 있죠. 준호의 뻔뻔한 태도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연의 최종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법정 전체를 둘러보았죠. 저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연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떠나 이 바다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진술은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에서도 감동이 읽혔죠. 제가 개발한 기술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된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보다 큰 배신감은 없습니다.
재판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피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죠. 판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재판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나연은 법정을 나서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의로운 판결만 남았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오면서 온 나라의 관심이 부산지방법원에 집중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재판을 톱뉴스로 다뤘고 환경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죠. 나연은 마을에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판결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나연은 가슴을 졸이며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김재원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죠. 해양환경 보전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거든요. 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또한 대양해운 주식회사는 법인 벌금 50억 원과 함께 향후 3년간 해양 관련 사업 참여를 금지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선고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기존의 여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죠. 변호사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환경범죄를 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악용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시민들이 환호했죠. 나연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혼자 서 있는 것이었죠. 법정에서 보았던 당황한 모습과는 달리 차분해 보였습니다. 나연아. 준호가 그녀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 말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연은 그의 사과를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함께 꿈을 꿨었잖아. 사랑이었다면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나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도 말았어야 하고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한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은 기억해줘. 나연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와의 모든 인연을 정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잘 살아. 나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래.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나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며칠 후 언론은 준호와 서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구속되었고 서은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죠. 대양해운은 주가 폭락과 함께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나연은 마을에서 그 소식들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소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 바다에서는 더 이상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투기가 중단되면서 바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나연은 부산의 새로운 해양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공익연구소였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이 사회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오늘도 나연은 이른 아침부터 연구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죠. 열정적인 젊은 연구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연의 신념에 감화되어 모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소장님, 오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지 연구원이 밝은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나연은 보고서를 받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오염되었던 바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불법 투기가 중단된 후 해양 생태계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물고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나연은 오랜만에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어 있었죠. 나연 선생님. 미소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거든요. 미소야, 많이 컸네? 나연이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나연 선생님이 우리 바다를 살렸다고 해요. 미소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나연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촌계장 김삼봉 씨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나연의 든든한 동반자였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바다가 살아났어요. 김삼봉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요새는 새로운 어종들도 많이 잡혀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그날 저녁 나연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 해 전 절망 속에서 바라봤던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거든요. 파도가 밀려와 그녀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바다가 말을 거는 것 같았죠. 바다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나연이 파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도 치유도 모두 말이야.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대 최 교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나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최 교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개발한 새로운 정화 기술이 국제학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해. 정말요? 나연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경 보건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라는 평가야. 최 교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나연은 전화를 끊고 감개무량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배신했던 기술이 이제는 진정한 환경 보호의 도구가 된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연구원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환경단체 활동가들까지 모여 나연의 성과를 축하했죠. 소장님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환경단체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연은 그 자리에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연이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연을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연은 연구소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나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죠. 바다는 진실을 기억해. 나연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들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나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바다는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나연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자로서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남았나요? 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했던 마지막 말. 바다는 진실을 기억한다는 단순한 대사가 아닐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거대한 파도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연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맑고 깨끗한 바다 같은 새로운 시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공감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갈지 저도 벌써 설레네요.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기다리듯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의 파도가 밀려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